링 밖에서 만난 이재명, 이낙연. 어저께 만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아젠다가 나오기도 힘들고 개파 갈등이 해소되기도 힘들다라고 봤어요. 선거법 1심이 곧 하반기에 나오죠. 나올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가지고 격하게 한번 붙을 겁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신정현의 청년 내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청년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른 직군에서 초대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수식어가 정말 많습니다. 평론가, 발행인, 최근에 수석 에디터, 하지만 또 언론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또 어울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바로 김준일 님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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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되게 어색하다. 네, 안녕. 어색한 게 매력입니다. 네, 진짜로 궁금해요.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지금은 가장 적합한가요?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나가는 거는 나 수석 에디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원래 제가 뉴스톱이라는 회사에 지금 법상으로는 이제 대표로 있는데요. 대표, 예. 회사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대표로 나가서 좀 그만 좀 까라고. 회사에 리스크가 온다. 왜 대표가 나가서 하냐. KBS 사장이 어디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 봤냐.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리 그 작은 회사지만은 좀 리스크 해지를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밝혀도 이미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서 공공연히 알고 있는 대표지만 어쨌든 수석 에디터라는 수석 직함으로 에디터. 하니까 그냥 김준일 에디터 뭐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뭐 김준일 씨 불러도 뭐 상관없습니다. 준일이 형. 예. 형. 아니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뉴스톱 라고 하는 그 매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정확히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뉴스톱은 언론사인데요. 이제 예. 팩트 체킹을 전문으로 하는 언론사에서 뭐 팩트 체크 언론 뭐 이렇게 보통 많이 보시고요. 네. 뭐 자랑을 살짝 하자면은 네네. 인터내셔널 팩트 체킹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국제 기구가 있어요. 팩트 예. 체크와 관련된 여기에서 이제 국제 인증을 해줍니다. 전 세계 114개 정도만 인증을 받았어요. 이제 뭐 여기에 인증받은 데는 로이터, 워싱턴 포스트.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하게 뉴스톱만 유일합니까? 국제 인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팩트 체크하는 거는 규범을 지키고 있다. 팩트 체크의 규범이 있거든요. 예. 뭐 비정파성, 뭐 예. 예를 들면 뭐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다.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뭐 어디 가서는 좀 뭐 뻥 좀 쳐서 우리가 로이터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약간의 살짝 구라를 이러면 또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구라는 아닙니다. 구라는 아니고 그럼요. 로이터도 인정받고 저희도 인정받았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유일하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딱 그 매체의 대표라는 건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팩트 체커다. 저는 이렇게 뭐 말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예, 갑자기 어깨에 뽕 이렇게.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나 뭐 매체를 보면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이 언급하신 것들이 많이 회자돼요. 그만큼 팩트에 근거 있기 때문인데 저도 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팩트를 찾아내고 이 팩트를 잘 발굴하는 이런 비법, 노하우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어요? 노가다입니다. 비법이라는 게 새로운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별거 다 관심이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얘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애가 집중력이 없지?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왜냐하면은 이 시사를 다루다 보면은 별게 갑자기 알리백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개념인지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이런 것들 막 꼬리꼬리를 물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에 되게 사사한 거에 되게 많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방송계에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터지면 오늘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이라고 하는데 좀 이래 무슨 권위가 없는 데가 아니라 뉴스 검색 많이 하고요. 뭐 논문 검색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제가 보통 한 주에 한 20번 정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하시네요. 하루에 한 4번, 5번 정도 이제 매일 방송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가려면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도 있고요. 뭐 양평 고속도로 하면은 그날 뭐 하루에 5번 양평 고속도로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방송 주제가 다 다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핫한 게 없으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그쪽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준 전문가의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예. 많이 좀 참조를 하시라. 좋은 언론사들이 또 이미 많이 기사를 써놨어요. 검색만 잘해도 웬만해서는 좀 또 팩트가 틀린 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청자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것은 저도 많이 활용하는데 뉴스톱 사이트가 있죠. 예, 정말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한 팩트들을 정말 잘 정리했고 저도 거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제가 혹시라도 방송 출연할 때는 거기 내용들 많이 보는데 맞죠? 예, 사이트. 예, 뭐 엄청 큰 언론사는 아니라서 기사량이 많지는 않은데 네. 중요한 것마다 뭐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 글 올린 거 하나 좀 읽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 러브바스켓님이 최근에 가장 신뢰하는 정치 시사 패널입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87년생이신가 봐요. 87학번? 형. 예. 연예인이다. TV만 키면 나오죠. 정말 맞아요. 저도 정말 많이 보니까요. 예, 라이프 고즈온에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첫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링 밖에서 만난 이재명, 이낙연. 네. 원래 준비했던 핫 이슈는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뭐 다 아시잖아요. 대선에 경선에 맞상대이기도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민주당 안에서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두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 현직 당 대표인 이재명, 두 사람에게는 민주당 이슈만 터지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저께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폭우 재난 상황이 딱 터져버리면서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뭐 언론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였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민주당의 어떤 어려움들을 두 분이 좀 풀어갈까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네. 정말 많이 제가 운전하는데 한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 순간적으로는 엄청 많이 와서 이거 사람 뭐 다치거나 죽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70대 노인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 갔다 뭐 이런 이제 보도까지 이제 한 낮 정도에 한 4시 뭐 3시 이때쯤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재난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 두 사람의 회동을 정말로 취소할 만큼이야? 정말 두 사람 만나기 싫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진실을 알 수 없고 뭐 이제 여기에서 뭐 조금 돌발 상황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는 이 당내 계파 갈등이 해소될 것인가, 뭐 요거 그리고 어떤 아젠다가 여기서 나올 것인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아젠다가 나오기도 힘들고 계파 갈등이 해소되기도 힘들다라고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일단은 계파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재명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비명계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인정 안 하는 사람부터 이재명 대표를 인정을 하되 뭐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모든 비명계를 대표할 수 없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수가 있느냐 만나가지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쇄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압, 폭정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맞설 것이냐 요걸 하나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테고 뭐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은 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테고 근데 두 번째는 당의 쇄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이미 그 김영진 의원이 배석자였는데 친명계에서 이미 선을 그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단순한 인사 차원의 만남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와가지고 우리 문서로 합의된 거를 발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때 두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배석자 있고 문서로 만들고 둘이 절대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야, 너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뒤통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이견 안 나오게 요거
이게 무슨 국가 대 국가도 아니고 그렇죠. 같은 당의 전현직 대표 여당 야당도 아니고 근데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신뢰가 없다. 못 믿는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블루웨이브라고 온라인 커뮤니티 민주당에서 새로 네, 만든 맞아요. 거에 네. 거기서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개딸 뭐 하면서 뭐 서로 막 싸우고 있고 뭐 보니까 똥파리다 개딸이다 그리고 뭐 낙지는 뭐 탕탕 쳐서 먹어야 제맛이다 막 이제 혐오 표현 뭐 이런 것까지 막 올라오고 있으면서 운신의 폭이 양 두 사람 다 좁아진 거예요. 맞아요. 지지자들이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뭐를 합의를 하거나 뭐 합의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지자분들이 좀 이럴 때는 좀 자제를 하는 게 더 그 정치인한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인이 운신의 폭을 넓히면은 그게 더 포용력 있는 정치인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네. 이낙연 대표의 손을 딱 잡으면서 네. 네, 고모님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이낙연 같은 수박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라 야 우리 이재명 대표가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지지자들은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 아니면 이낙연 대표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지 지지자들이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블루웨이브 들어가서 다 보는데 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란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본인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당신도 똥파리야? 이재명을 향해서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도 어떻게 이재명 만날 수 있어? 지지 철회하겠어.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지자분들이 두 분의 회합을 방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마지막 합의문이 나온다 그랬는데 합의문이 나온다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물밑에서 협상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보통 하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막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만약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과거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옛날에 이제 정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개파의 보스들끼리 만납니다. 보스들끼리 만나면은 밀실 협상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민감하지만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현안들까지 다 얘기해요. 네. 예를 들면 공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야 누구는 그래도 공천 좀 줘야 되지 않겠어? 너 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류의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밖에 발표하지는 않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 여기에서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사람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치에 우리가 같이 맞서겠다, 힘을 모으겠다라는 게 하나가 들어갈 거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쇄신에 대해서 뭐 노력을 뭐 하거나 뭐 같이 힘쓰겠다라는 정도인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하나만한 얘기가 합의서 이건 그 이제 문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쇄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내 혁신위가 떴고 어떤 국민이 당을 바라보는 시점 중에는 세 가지 리스크 다 늘 얘기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당 당사자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돈봉투 리스크, 코인 리스크 세 가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을 얘기하면서 도덕성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도덕성 회복의 대상은 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가 힘들다라는 말에 되게 동의가 되고 결국 본질은 되게 예민하지만 아까 언급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천.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계파가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충분히 얘기 오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오가기가 힘들다라는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는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으리라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공천 얘기가 싹 오갔어요. 아주 깊숙하지는 않아도 몇 개 오갔는데 갑자기 뭐 친명계의 모 의원이 익명으로 언론에 이낙연이 누구누구 공천 달라고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들끓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이쪽도 이제 들끓고 저쪽도 들끓고 여론도 들끓고 다 들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이 지금까지 뭔가 도덕성 뭐 쇄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지들 개파 챙기려고 했던 거야?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욕먹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깊숙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헛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사법 리스크가 잊혀진 거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위기는 그거예요. 선거법 1심이 곧 하반기에 나오죠. 나올 거예요. 예, 예. 거기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를 가지고 격하게 한번 붙을 겁니다. 이제 그때가 가장 분수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건은 조금 하반기에 나오기가 스케줄상 좀 쉽지 않은데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예. 연말에 예. 그리고 선거법은 그거보다 빨리 나올 거예요. 그렇죠. 가을에 나올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선거법은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법. 그게 핵심이 될 거야. 만약에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 쓴 국고부 조금 받은 430억인가 이거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그러면 당이 뒤집힐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분수령이 될 거예요. 네. 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또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했고 최근에 이제 여러 행보를 보면은 김대중으로부터 노무현, 이제 문재인, 최근에는 이제 쭉 만났던 외국의 대사들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 꽉 막혀버린 민주당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은 뭘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약간 뭐 출마 선언문 같았다 약간 이런 정도로 네. 격정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잖아요. 평소에 이낙연 같지 않다. 근데 호남에 가서 한번 그 지지자들 만나고 나서 약간 톤 다운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추측인데 네.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본인한테 열정적인 지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던 거죠. 현장이. 그러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에 몇 개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 지상파는 아니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네. 뭐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근데 이재명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는 게 호남에서도 45% 정도 되고요. 45%. 예. 이낙연은 한 20%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어쨌든 호남에서도 그 정도로 이게 약간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실망감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대표 측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해야 되지 본인이 이 이재명을 흔들려고 하는 약간 모사꾼의 이미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가장 현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민주당의 뭐 도덕성 문제나 이것도 문제가 많죠. 저는 계속 비판해오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낙연 대표의 본인의 정치력과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지금은 총구를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이제 윤석열한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이제 그 당의 어떤 혼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법원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인에게 기회가 오든 그때 이제 사실 등판하는 게 맞다. 예, 오히려 대여 투쟁에 집중하고 만약에 당내 여러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